호남진흥원에서 이번에 둘째집을 새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79년도에 차주환 교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번역을 하셨었고 근 50년 만에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논제는 둘째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입니다. 그동안 둘째 선생님하고의 어떤 인연은 수년 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중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편역서를 낸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조금 시를 간추려 가지고 편역서를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또 이제 다른 어떤 논문들을 또 이렇게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상 둘째 선생님의 그 시 중에서 가족시에 이제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박상 선생님, 둘째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가족시, 가족시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세 가지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성 표출의 미학적인 의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금 사진이 바로 둘째 선생님의 초상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선생님은 1474년도에 태어나시고 1530년까지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절골 마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는 창세, 그리고 호는 둘째, 본관은 충주이십니다. 그리고 시호는 문간이라는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가족시를 살펴보기 이전에 가족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시에 나오는 그 가족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조부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박소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박지흥. 근데 박지흥 아버지와 관련한 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시고, 박소 이분이 이제 네 분의 어떤 그 아들을 두셨는데 맨 마지막 그 막내가 바로 박지흥이죠. 그 다음에 박지흥, 박지흥 이분이 이제 세 분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정, 상, 우. 그래서 박정, 박상, 박우.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을 두셨습니다. 송나라에 삼소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삼박이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상우, 이 세 분 어떤 형제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인물 댐댐이나 문장 실력이나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은 첫 번째 부인인 진양유 씨와의 어떤 사이에서 두 분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민재, 민중.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하동정 씨와의 사이에서 민고, 이렇게 아들을 두었는데요. 제 원고를 보시면은 이 진양유 씨와의 사이에서 최소 3남 2녀를 두었을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를 또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부인인 이 분인 진양유 씨가 둘째 선생님의 나이 33살 때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를 또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가족시, 그러니까 이 둘째 선생님이 남기신 가족시를 보면은요, 둘째 선생님이 남긴 작품의 수를 보면은 620제에 총 620제 1200여 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족시는 16제 20수,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둘째 선생님의 어떤 시를 보면서 상당히 가족시에 좀
아주 오래전부터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 읊는 어떤 그 내용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감성의 어떤 정도라든가 네, 이런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심을 또 가지고 논문을 또 쓰게 됐습니다. 16제 20수의 가족시를 보면은 이제 박상 눌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세 층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요, 눌제 선생님의 윗분이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박소 그리고 형 박정과 관련한 네,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층위는 하동 진양 요씨.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양 요씨가 눌제 선생님의 나이 33살 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 유씨와 관련한 작품, 그게 바로 두 번째 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에는요, 눌제 선생님의 아랫 사람들이죠. 아우, 바구, 이 바구, 그리고 두 아들 민재와 민중과 관련한 네, 그런 어떤 작품들을 세 번째 층위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세 층위로 구분을 했는데요. 각 층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 말씀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눌제 선생님은 조선 중기 때 사림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림의 어떤 삶 그리고 눌제 선생님의 어떤 성격 네,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가족시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어떤 그 층에 따른 네, 감상 양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입니다. 할아버지 박소 그리고 형 박정에 대한 어떤 내용과 관련된 어떤 가족시입니다. 이 가족시를 보면은요, 감사한 어떤 마음 그리고 그리움 네, 이런 어떤 감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 해당하는 가족시는요, 조부의 산소에 성묘하다 그리고 큰형을 꿈꾸다.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지금 풀었습니다만 뒷부분에서는 좀 제목을 좀 풀지 않고 네, 그대로 그 한자 제목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조부의 산소를 성묘하다. 네,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조부의 산소니까 박소의 산소가 있는 곳은 충청도 네, 잠깐만요. 회덕 정민역 네, 거기에 보면은 회덕 정민역 남쪽 근처에 있다. 작품의 제목 옆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자단나무 향기는 생기 넘치게 올라가니 슬픈 정령이 흰 구름에서 내리는 듯하네. 예, 성묘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읊은 것입니다. 옹중의 늙은 몸은 비바람으로 추해지고, 옹중은 이제 뭐 묘에 보시면은 석인상, 석수상,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큰 비석의 메마른 면엔 성명이 향기 나네. 시서가 있어서 과거 시험을 계승했으니 조부님이 박넝쿨 재배하느라 애쓰셨네. 이제 충주 목사 되어서 낮에 비단온 이분이 두어병의 관청술은 명군한테서 왔네. 이 작품은 충주 목사 시절 눌제 선생님이 48세 때에 충주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한 4년 정도 네,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부님의 산소를 가서 네, 지은 시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의례적이다라는 감성이 이렇게 막 담겨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고 좀 의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큰형을 꿈꾸다. 네, 이 작품을 보면은요, 이 작품은 이제 큰형님 박정, 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498년도 눌제 선생님의 25살 때 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자꾸 이렇게 꿈에 네, 이 형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한 번 이별 후 가까이 하지 못해 할미새 나는 들판에 풀만 무성하네. 시설을 치운 지 며칠이 되었던가 형의 문필은 지금까지 그대로라.
먼 곳까지 와서 꿈에 나타나시니 추운 밤에 거듭 마음이 슬퍼지네. 강남은 또 말리 먼 길이라 일어나 앉아 옷깃에 눈물 흠뻑 적시네. 네, 맨 마지막 미련의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형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슬퍼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층위의 어떤 내용입니다. 두 번째 층위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진양유 씨 33살 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의도부라고 하는 이 부가 있습니다. 눌제 선생님이 지은 그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진양유 씨 이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제가 그 쓴 어떤 글을 보시면은 그 의좌도부 중에서 진양유 씨와 관련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발표문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있습니다. 진양유 씨와 관련해서는 협곡도 삼가 그리고 꿈을 적다. 네, 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협곡도 삼가 같은 경우는요, 세 작품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그 전에 우리 박종규 교수님께서도 이 작품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눌제 선생님이 진양유 씨를 생각하면서 지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날 그대와 부부된 것 생각하니 흰머리 되도록 백년해로 기약했는데 서생은 생계는 공공하기 그지없어. 눌제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가난한 그 공공하게 살았다라는 어떤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좀 드러납니다. 빗장 떼어서 밥 짓고 머리 잘라서 쌀을 팔았지. 어느 날 관직 얻어서 조금 편안함 기뻐했고 28살 때 눌제 선생님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직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그 뭔가 경제적으로 가정 살림을 약간 좀 펴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빠듯하게 함께 생활하다가 서로 이끌고 옛날 집으로 돌아왔네. 옛날 집은 여기 절골마을의 집을 말씀하신 것이죠. 괴이하게도 직성이 양구를 만났구려. 율곡의 봄바람은 불현듯 따뜻한 멎었고, 율곡은 진양유 씨가 묻힌 그 묘의 그 계곡을 말합니다. 그윽한 동방을 굳게 닫은 지 오래되어 밝은 달 밤 사랑하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 짧은 인연이 진양의 유씨만을 해쳤어. 첫 번째 노래요. 그 노래 최고로 괴로운데 여기 보시면은 최고라는 이 한자어가 나옵니다. 가장 아주 최고로 괴롭다. 이렇게 이제 읊은 것이죠. 끝없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는 것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쁜 딸 둘이 들쑥날쭉 태어났으니 도화로 얼굴 세수하듯 착한 아이임을 알았네. 지난해 또 기쁘게 의젓한 아들을 얻었으니 포대기 속 아이를 사람들은 기리나라 불렀지. 하늘은 이를 남겨두지 않아 눈앞에서 떠났으니 눌제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33살 진양유 씨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 전에 아이가 세 사람이나 죽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일남 이녀 이렇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미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가. 황량한 무덤이 즐비하게 모자가 함께 있는데 무덤과 나무엔 소슬하게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두 번째 노래요. 그 노래가 대나무를 쪼개듯 하니 열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는 이 말을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의미를 굉장히 좀 새겨봤거든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희미한 등불 마주한 채 새벽이 이미 지났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여 이별을 어찌 그리 서둘렀는가. 황천은 길이 막혀 찾을 수가 없네. 내 귓가에 응애 소리 남겨주니. 이 말은 진양유 씨가 민중을 이렇게 낳고 세상을 뜹니다. 그 아이의 어떤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어루만지며 늘 근심한다네.
배가 고프면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찾으니 낮에는 한 그릇에서 먹고 저녁에는 한 이불을 덮네. 어미가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데 아이가 누굴 믿겠는가. 밤새도록 잠 못 들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네. 세 번째 노래요. 그 노래가 이번에는 격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두견새우는 오경 산속은 밤이 깊어가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협곡도 삼가라는 이 작품을 남겼고요. 그래서 이 협곡도 삼가는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새 노래이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읊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아마도 눌제 선생님께서 진양요 씨가 세상을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은 어떤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그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양유 씨가 이제 세상을 뜨고요. 그리고 하동정 씨하고 이제 다시 혼례를 올려가지고 아들 민고를 또 둡니다. 이제 모친상을 당합니다. 이제 그 김효사와 이전 한 3년 전에 이제 모친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심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효사화가 일어납니다. 1519년 중종 14년이죠. 김효사화가 일어났고, 김효사화가 일어나고 나서 1519년 11월 15일 날 김효사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눌제 선생님, 이듬해가 아니고 바로 눌제 선생님에게 관직이 내려집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상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요. 관직이 내려지지만은 눌제 선생님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김효사 화가 화로 인해 가지고 사림들이 굉장한 어떤 화를 당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눌제 선생님도 사림으로서 그렇게 뭐 벼슬을 막 받고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정도 지나서 48세 때에 이제 충주 목사, 그 전에 상주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지만 바로 충주 목사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임을 다하고 52세 겨울에 사도시 부정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52세 6월 12일쯤에 그 자춘현이라고 하는 충청도에 있는 현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양유 씨가 이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양유 씨가 꿈에 나타났는데 좀 이해를 못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또 하죠. 꿈속에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깨가지고 이제 박상이 이렇게 또 시를 남깁니다. 근데 이 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어떤 협곡도 삼가하고는 좀 달리 좀 감성이 막 이렇게 강하다 어떤 느낌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제 선생님이 진양유 씨를 오랫동안 이 작품을 지은 지는 눌제 선생님이 진양유 씨가 세상을 뜬 지 20년이 지나서 이 작품을 이제 꿈에서 나타나 가지고 작품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던 것은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우와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바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동생 바구에 대한 어떤 그런 박상의 어떤 생각을 보면은 딱 이 글을 통해서 바구를 어떻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급 육복문이라고 하는, 별급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눌제 선생님이 이 아우 동생 바구를 얼마나 이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구를 위해서 지은 어떤 시 첫 번째 작품은요, 중원 북쪽 나루에서 관동 막부로 돌아가는 아우를 송별하다. 이렇게 이런 어떤 시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원은요, 눌제 선생님이 충주 목사 시절에 이렇게 동생이 이제 관동 막부로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별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강가에서 한 잔 술 들며 너를 관동으로 보내노라.
말은 모래벌판 풀밭에 세우고 사람은 바람 부는 학정에 있네. 맑은 물은 흉중에 흐르고 푸른 산은 안중으로 들어오네. 표현이 형제가 헤어지니 어느 때나 봄을 함께 할까.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동생 바구가 장령에서 풍계를 뛰어넘어서 지부는 사헌부의 종삼품 벼슬에 이르는 네, 그런 어떤 그 벼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승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축하의 어떤 뜻으로 또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임금의 감식, 사심이 없고 조정 공농 공정에 오랜 침체 중에 있던 너를 집으로 초배했네. 해치관 쓰고 얼마나 북적대고를 생각했던가. 서벽에서 이제 동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네. 세 번째 임명이니 처신을 공손하게 하고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형이잖아요. 동생이 이렇게 어떤 벼슬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렇게 벼슬을 했으면 좋겠다, 벼슬살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임명이니까 처신을 공손하게 하고 장관의 주장이라고 해서 부안해동 말라.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 부안해동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라. 네, 이 부분에서 이 눌제 선생님의 어떤 성격이 그대로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소에서 이 형의 심정 어찌 끝이 있으랴. 분발해서 성상의 몸 지킨다라는 말 들리게 하라.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시제를 보면은 축하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무작정 막 이렇게 동생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벼슬살이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벼슬을 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 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옥천 군수 이홍관이라는 이분이요 감 100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고요. 그러면서 동생 바구의 어떤 율시 시를 이렇게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이렇게 지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형제의 깊은 정애로 기뻐서 잠 못 이루네. 사실은 이 작품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이홍관이라는 이분이 감 100개를 보낸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형제의 어떤 정 때문에 기뻐가지고 잠 못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은 어떤 형제에 대한 어떤 그리움, 네,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 네, 그런 어떤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아들 민중과 관련해서요 두 작품을 남겼습니다. 계민년 4월 8일 민재의 생일에 감회가 있어졌다. 정진사가 아들 박민중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 글을 읽다. 네, 이런 어떤 시인데요. 여기 이 작품은 지금 민재와 관련한 네, 그런 어떤 시입니다. 민재가 그 박민재가요 이 생일이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진양유씨를 그리워하는 네, 그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구하고 네 번째 구를 보시면요. 학문하려 한다면 뱃사공을 보아야 하니 나아갈 때는 높은 데 오른 듯 하고 물러날 때는 둥근 것 굴리듯 하라. 네,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네,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미학적인 어떤 의미를 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요, 눌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족시를 읊었는데 가족시의 어떤 감성의 양상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각 층위마다 어떤 작품을 보면은 또 감성의 어떤 강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성의 어떤 강도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장 강한 어떤 감성을 드러낸 것은요, 협곡도 삼가하고요, 그리고 아까 형과 관련해서 지은 몽백시, 네, 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정말 그 슬픔이라고 하는, 네, 눌제 선생님이 이제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25살 때에 형이 세상을 떴고요. 그리고 일남 이녀를 잃은 다음에 또 진양 유씨까지, 네, 이렇게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늘 슬픔을 좀 30한 중반까지는 좀 안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작품을 보면은 다른 어떤 그 가족시에 비해서요, 그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어떤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몽백시하고 협곡도 삼가는 다른 어떤 작품들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떤 그 감동을 좀 줍니다.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눌제 선생님이 굉장히 좀 솔직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만, 작품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특히 가족시에 있어서는 좀 감성을 숨기지 않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대 때 여러분들이요, 이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를 비평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들을 보면은 험계, 기건, 기굴, 웅강, 기고, 치물, 특히 이 치물이라고 하는 이 비평 용어는요, 정조대왕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눌제 선생님, 눌제의 어떤 시를 읽어보면 치물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평 용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몽백시하고 협곡도 삼가, 네, 이 두 작품과 관련된 어떤 비평 용어는 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시대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슬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눌제 선생님은 전혀 좀 그러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여과 없이 좀 드러냈다.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좀 느끼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될 우리 정하정 선생님께서 소요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심정이라고 하는 그 김효사화의 주동자이죠. 이분이 소요당을 지어가지고 그 시를 이렇게 눌제 선생님에게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소요당 배율 40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눌제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 그때 당시에 심정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자인데 권력자 앞에서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을 거의 이렇게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정이 굉장히 또 화를 냈다라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가족시에 드러난 협곡도 삼가, 특히나 몽백시, 이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감성이 그대로 슬픔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성의 어떤 스스럼 없는 유로는 곧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저는 이제 눌제 선생님의 어떤 감성 표출의 미학적인 어떤 의미는 이 숨기지 않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논문이 아직 그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좀 수정을 해서 더 완전한 어떤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